아나운서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하워드 진의 다른 책, 권력을 이긴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워드 진 하면은 미국 민중사. 네, 미국 노동운동사나 미국 민중사를 대표적인 역사학자죠. 예. 노암 촘스키와 더불어서 미국의 비판적 지성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책 제목만 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그 책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그랬죠. 근데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워낙 세월이 빨리 가다 보니까 놓쳤어요. 네, 우리 한참 싸울 때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달리는 기차 위에서 중립이 없다는 얘기는 예.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용시민 또는 이런 김영민 브리피처럼 편파 언론,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기계적 중립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정의를 얘기할 때는 진짜 정의가 있는 거고 예. 거짓 정부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립을 빙자한 기계적인 태도, 이거야말로 세상에 부역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때 유족을 만나고 한국을 떠난 교황께서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편파적이야죠.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의 진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게 이 하워드 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진실이나 정의에 다가가는 것이지. 네. 여기서 어정쩡한 중립적인 태도는 역사적 진실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하워드 진의 진이 참진짠 아닙니까? 실패. 아니 워낙 옳은 말씀만 하셔서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PD가 썰렁한 농담하셔서 그런데. 네. PD 혹시 I Can Speak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교수님. 못 보셨구나. 꼭 보셔요. 여기 I Can Speak에 보면은 이런 아재 개그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산에 가면은 서면 있잖아요, 서면. 예. 서면이라는 동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명동 같은 곳이죠. 예. 저는 아주 젊은 시절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물어요. 서면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딱 얘기합니다. 가로등 아래에 있다. 알아들으셨나? 서면, 서 있으면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가로등 그늘 아래에 서면. 예. 이무새 노래의 가사를 따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I Can Speak의 웃음이 빵 터진 부분이 그거였어요. 생강은 어디서 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 당연히 밭에서 나겠죠. 뭐 이렇게 이런 대답이 돌아오겠죠. 예. 그러니까 오솔길에서 나는 게 생각이랍니다. 오솔길에서. 생각 난다. 이 I Can Speak의 주제곡 같은 건데요. 사실 그 I Can Speak를 제가 그냥 재미삼아 끄는 게 아니고 최근에 영화를 자주 보지 못했는데 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룬 아주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또 우리가 흔히 따옴표 치고 위안부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들 제가 종종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예. 이 I Can Speak에서 나옥분 할머니를 통해서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싸워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저한테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아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범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I Can Speak에 등장하는 우리 나옥분 할머니나 우리 공무원으로 등장하는 박민재, 이재훈이 연기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역사의 진실과 대면하는 장면들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예. 이 책 하워드 진의 권력을 이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서 예. 역사의 한 변곡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를 보여주는 에세이집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어려운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책을 이렇게 배제하는데 이 책이 그렇습니다. 일반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허상들을 깰 수 있는, 미국의 허상을 깨기 위해서 싸워온 평범한 사람들, 일반 민초들의 투쟁의 과정, 저항의 과정들을 차근차근한 언어로 표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저께가 촛불 1년 기념이었잖아요. 예.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여의도에서도 모였는데 요즘 언론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민 브리핑에서도 중앙일보처럼 이렇게 분열로 촛불을 다시 이미지와 재프레임화 하려는 데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했었는데 예.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민들의 큰 흐름 속에서 간중 그려지는 게 보였잖아요.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촛불 하나 드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광장에 한번 나간다고 세상이 바뀔 소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작년 10월 이맘때만 해도 몇만 명 모여가지고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그랬는데 그게 거대한 흐름을 이루어서 장장 6개월 가까운 시간에 23번에 걸쳐서 17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 시민적 에너지가, 시민들의 저항적 에너지들이 이렇게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튼 것 같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적 변곡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 과정에 지금 대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다른 데로 이게 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 PD는 청소를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청소를 하거나 특히 이삿짐을 옮기거나 할 때 보면은 큰 짐들 먼저 미리미리 치우거나 정리할 거 정리하고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좀 챙기고 정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적폐라고 하는 그 쓰레기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막 여기저기서 이거 먼저 해달라 저거 먼저 하라라고 주장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큰 청소부터 할 수 있게 예. 당장의 삶이나 정치적 환경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숨통을 틀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기다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런 게 또 사람 마음 같지가 않은 모양이죠. 네. 이것마저도 우리 시민적인 지혜와 시민적인 저항의 에너지로서 하나씩 풀어갔으면 생각하는데 그게 지난주 토요일 촛불 기념 축제에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오늘 하워드진 책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맥락에서 하워드진이 일반 민중들, 일반 시민들의 하나하나 모인 에너지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를 얘기하고 그래도 읽어내는 역사학자의 섬세한 눈길이 있겠죠. 예. 그러면서 미국의 현대사를 조망하는데 큰 틀을 조망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저항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게 어떤 힘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촛불혁명의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책을 참조하면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역사가 창조적이라면 이라는 에세이가 맨 앞에 실려 있는데요. 이 에세이의 한 구절이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민중운동을 위해서 없던 승리를 고안해내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쓴다는 것이 그저 과거의 수많은 실패들만을 개괄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역사가들을 끝없는 패배의 순환에 일조하는 부역자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가 창조적이려면 역사가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서 가능한 미래를 예견하려면 역사는 민중들이 저항하고 함께 모이고 그래서 때로 승리했던 과거의 숨은 사건들을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순간이었더라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들을 강조해야만 한다. 나는 전쟁으로 점철된 광고했던 시대보다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과거 속 공감의 순간들에서 우리 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 혹은 그저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잊기 쉽지만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권력과 언론 권력, 자본 권력, 정치 권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싸움들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게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금방 읽어드린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는 거대한 흐름만을 보자면은 시민적 저항에서 실패해온 역사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촛불이라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모임들이 하나의 이런 큰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의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서 다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역사는 정부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는지,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우리를 현재 역사적 상황, 즉 끝이 없는 기나긴 전쟁의 상황으로 이끌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역사의 이유죠.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게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더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파도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거짓말들의 행렬, 우리는 이걸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는지 지금 광주 민주항쟁에 관한 자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바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해왔는지
그래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걸 대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지금 현 정부의 몇몇 브레인들에게 맡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의 저항이나 분노들을 조직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큰 방향성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워드지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하나의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영화 이야기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박유하 교수, 세종대 교수 논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참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정말 많은 논의나 토론이 필요한 테마이긴 해요. 예.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거나 또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태도들을 너무 쉽게 반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견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발화자의 위치라 그러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위치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또 비판적 담론들이 형성되겠죠. 거기에서 좀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정으로까지 간 건 저로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유하 교수의 발언에는 동의 못하겠지만 이거를 또 법정에 가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학문에 대한 탄압의 여지, 법정이 언제든 학문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선례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그게 이제 학자가 하는 얘기 아니라 김용민이 같은 무지렁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김용민이는 완전히 파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용민이 왜 무지렁이에요? 무지렁이죠, 사실. 엄밀히 무슨 말씀을? 그러면은 이 정아무개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얘기하고 1년 넘게 수많은 얘기를 나눈 건 뭐가 됩니까? 그럼 내가 무지렁이하고 속삭여 왔나? 오랜 세월 동안? 아니, 민중과 호흡하신 거죠. 뭘 그걸 또. 그걸 매개하는 우리 중매쟁이로서 그야말로 이 커뮤니케이터죠.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위치를 이렇게 무지렁이라고 얘기합니까? 박유하 교수 얘기는 다른 기회에 깊이 있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논쟁은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큰 방향이나 경향을 하나 흐름을 잡아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학문적 업적이나 이런 게 법정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에 동의하진 않지만 여하간 학문에 대한 법정의 단죄, 제재 이거는 무리해 보인다라는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입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오늘 얘기가 이래저래 길어지는데요. 예. 우리 김 PD 질문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가 많은데 여기 요 한 구절만 마저 말씀드리죠. 역시 역사가 창조적이라는 맨 앞에 있는 에세이의 연속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워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한편에는 가공할 힘들이 버티고 있으니 돈, 정치 권력, 주류 언론이 그것이다. 우리 쪽에는 세계 민중들이 있고 돈과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 곧 진실이 있다. 진실은 자신만의 힘을 지니고 있다. 예술은 자신만의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중요하다는 저 오래된 교훈이야말로 이곳 미국과 다른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민중의 투쟁이 갖는 의미이다. 시 한 편이 운동의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팸플릿 한 장이 혁명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우리를 자극하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서로 조직할 때,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외칠 때 우리는 어떤 정부도 억누르지 못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자유, 정의를 전혀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접수해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할 때이다. 하워드진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예견하고 쓴 글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부만 바뀌었지 사실 모든 권력들은 아직 저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야말로 가공할 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일테면 자본 권력, 정치 권력, 주류 언론들이 아직도 끝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딴죽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진득하게 싸워가야 한다는 게 하워드 진의 충고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사소해 보이지만은 팸플릿 한 장이, 시 한 편이, 우리로 얘기하자면 팟캐스트, 주류 언론들이 주목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팟캐스트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됐다는 거죠. 예.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에너지들을, 저항을, 분노를 조직해 왔고요. 또 참여해 왔고, 우리가 함께 외쳤고, 그게 우리가 지금 간신히 얻어낸 지금의 민주정부입니다. 예. 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달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국가의 부를 함께 공유하고 격차를 좁혀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끝없이 주시하고 감시하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워드 진의 책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편안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서가를 이렇게 쭉 뒤지다가 네. 뉴스관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관장이요? 예. 이게 태권도 뭐 도장관장 이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배설과 관련된 관장 같아서 예. 배설과 관련된 책을 딱 골랐습니다. 예.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마르땡 모네스티에라는
프랑스의 저술가가 쓴 똥오줌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 김 PD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예. 이건 뭐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은 배출하는 똥오줌이건만 뭐 그런 얘기만 하면 얼굴 찡그리고 아니 참나 그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인간을 정의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예.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일들이 많죠. 예. 근데 이 배설하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다네요. 호모 엑스크레멘티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예. 배설과 관련된 인간의 문화, 문명 이런 것 관련해서 인간과 배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예. 배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간으로 만드는 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독일의 대문호죠.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똥을 누면서 나는 내 안에 웅크린 불쾌하고 고약한 모든 찌꺼기들을 쓸어내 버리나니. 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지금 이른바 대청소의 기간인데 우리 역사에서 정말 제대로 배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똥이나 오줌을 터부시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똥과 오줌에 관한, 그러니까 배설에 관한 인류 문명사를 훑으면서 의학은 물론이고요. 도시학, 뭐 하수도니 이런 것과 관련되겠죠. 화장실의 문제. 예. 그리고 종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성한 인물의 똥을 뭐 보관하거나 먹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하고요. 예. 철학적으로도 이 배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쉽게 구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 있으시면은 정말 흥미로운 독서 시간을 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딱 책을 펼치면은 대변학 개론해서 대변학, 소변학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여기 말 넘기 말씀드리면은 무엇의 역사 그러면은 무엇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쭉 펼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똥오줌에 관해서도 인류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왔는가, 인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쭉 보여줍니다. 예. 문화나 문명권에 따라 다르겠죠. 책을 펼치면 맨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너선 스위프트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죠. 예. 걸리버의 연기로 잘 알려진 이 조너선 스위프트의 얘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 조건, 나라, 종교 혹은 기질을 불문하고 아침 저녁으로 똥오줌을 눈다. 지나치게 건강한 사람이건 죽을 병을 앓는 사람이건 상관없다. 어떤 이들은 벌판에서, 어떤 이들은 집 안에서, 곳간에서 혹은 지하실에서 날마다 누워댄다. 심지어 침대에서 혹은 바지 속에 싸는 인간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행위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들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음은 물론 그들의 삶, 지위, 명예가 바로 그 일의 수행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푸딩이 똥덩어리로 변형되는 과정은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조너선 스위프트의 풍자가 여기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침 저녁으로 똥을 제대로 누고 또 제때 오줌을 편안하게 싼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예, 맛있게 먹는 것만큼이나 배설을 잘 한다는 것만큼 축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 PD가 가끔씩 농담하시잖아요. 예. 화장실의 고통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그 시원하게 배설한다는 것만큼 건강한 신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도 없죠.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미궁 대장사랑이 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예.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예. 네. 근데 뭐 화장실과 얽힌 또는 변소와 얽힌 사연들이 많이 있을 듯한데 예. 이 책에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화장실에서는 꿈도 꾸고요. 뭐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는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또 화장실 가면 낙서들이 많았잖아요. 예. 공중 화장실 가면은 요즘은 낙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가끔씩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이 화장실에 관련된 철학과 관련해서 루소의 얘기를 전하네. 이 루소라는 사람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 사람들 있죠.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은 뭐 30분씩, 1시간씩. 예. 그게 뭐 변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저런 뭐 책도 읽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공간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변소에서 몇 시간이고 자신을 망각한 채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굴뚝 청소부가 굴뚝 안을 소재하는 동안은 정신이 맑아지는 법이다. 그래서 루소나 괴테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쌓인 것들을 다 배설하면서 아주 맑은 생각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프랑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우리 김 PD 양산의 유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양산이나 그 하이힐의 유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예. 파리가 화장실과 하수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소변을 요강에 받아서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벼락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쓰고 하이힐을 신고 그런 패션 아닌 패션이 유행했다고 하네요. 또 프랑스의 유명한 궁전 중에 하나가 튜를리가 있는데요. 이 튜를리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서 숲에 장미 꽃밭에서 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궁전에서 싹이 일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튜를리 궁전의 정원은 똥 누는 사람들의 약속 장소였다. 특히 그들이 애용하는 곳은 감히 폐하의 명으로 심어놓은 주목 울타리 밑이었다. 따라서 궁전의 테라스는 다가가기도 힘들었다. 공기가 너무도 역해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오줌이 뿌려지는 정원의 거의 모든 나무들은 시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궁궐의 정원이 화장실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 호사취미가 아니고 배설이라는 게 똥을 싸고 오줌을 두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없이는 인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죠. 궁궐에서마저도 근엄한 척하고 정장을 한 사람들이 다 이쪽 정원에 모여서 배설을 하면서 일종의 사교를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변소의 변천사, 화장실의 변천사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이 오랜 과거부터 이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의 낙서 문화가 그렇게 유행했다네요. 예. 아마 우리 김PD도 기억나죠? 그 옛날 공중 변소 갔을 때 그 낙서들. 뭐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 니체라고 하니까 이제 밑에 너야말로 죽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댓글 같은 그런 낙서를 보니까 너희 둘 다 죽었다. 환경미화 노동자. 이렇게. 네. 아, 우리 김 PD가 대단해요, 감각이. 여기 이 책의 박스 안에 적혀 있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경구들은 정녕 변소 문학의 황금 시대였던 네로 시대의 경구들과 동일한 것은 아닐까. 예. 그러니까 네로 시대부터 화장실은 화장실 문학, 낙서 문학, 이게 그래피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벽화까지 낙서 문학이 가장 편안하게 펼쳐지는 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뭐 참 별거다 연구한 사람이 있다 싶은데 문학과 역사와 문화와 인류학과 이런 뭐 신학까지 총망라하면서 화장실과 변소, 배설에 관한 얘기들을 흥미진진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모든 유머의 본산이 바로 이 배설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방귀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똥 오줌 싸는 것과 관련된 것도 유머나 웃음을 유발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르강띠어와 팡타그리엘, 라블레의 가르강띠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배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이 배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병들듯이 특히 똥을 제대로 싸지 않으면 그 병균이 돼서 우리 몸을 다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예.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이게 적폐가 쌓이면은 그 사회 자체가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가 못 산다면은 관장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라는 집합적 신체가 병들어 버리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오줌을 마시는 것도 하나의 의학적 요법으로서 여러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의학 계열 대학생들이 그러는 경우는 종종 보았습니다만은 이걸 약으로 먹는다고요? 네, 약처럼 마시는 게 어떤 뭐 강장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준다고 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화학적으로 보면은 오줌은 대단히 깨끗하다 그러죠. 예. 근데 똥은 대단히 지저분한 그 모든 박테리아들이 모여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오줌은 대단히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끔씩 화장실에 가면은 오줌을 이렇게 모아서 어디론가 옮겨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의학적으로 오줌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상적인 방식, 오줌요법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유행했다고 하네요. 예. 이상적인 방식은 아침마다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 것이다. 흔히 그 속에는 양분이 집중적으로 특히 무기염과 광분염이 원초적인 실체 그대로 녹아 있다고 평가된다. 오줌 줄기 중에서도 최상의 부분은 중간 부분, 즉 첫 번째 줄기와 마지막 방울들 사이에 흘러나오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받아낸 오줌을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마시거나 먹으라고 충고한다.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셔야 할 적당한 오줌량은 160 내지 200ml 정도이다. 진정 건강에 좋은 오줌이라고는 하지만 맛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대개 초보자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액체를 조심스럽게 응신하곤 한다. 때로는 며칠 동안이나 망설이기도 한다. 반면 일단 결단을 내리면 단번에 꿀떡 삼켜버린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이 오줌요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문화의 특이한 행태라거나 습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백석의 시를 봐도요, 동료부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얼굴이 검은 고모가 조카가 눈 오줌으로 세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옛날 한 미용으로도 사용됐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똥과 오줌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요. 또 예술적으로도 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바로 똥을 봐야 우리 신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면 늘 이게 오줌 검사를 하잖아요. 소변 검사를. 예예. 이게 바로 우리 몸을 다 한 번씩 훑고 온 피의 흔적들이잖아요. 피가 다 걸러져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오줌이나 똥을 보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화 보면은 광해나 이런 거 보면은 왕이 매화틀의 일을 보시면은 그걸 다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하면서 왕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다 그러죠. 맛에 따라 다 다르다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책을 고른 결정적인 게 바로 관장과 관련된 겁니다. 막바지 부분에 관장, 변통과 해부학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이 변통이란 말은 변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똥이 잘 통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잘 통해야, 잘 순환을 해야 몸이 건강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관장이 자연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뉴스 관장처럼 적폐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야겠죠. 관장, 변통, 해부학과 관련지어서 잠깐 재미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장을 위해서는 뭐 물리적인 요법도 있고요. 이 약품 요법도 있고 여러 요법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관장술은 상당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의 산림지대에 사는 엄마들은 지금도 여전히 관장 도구 없이 아이들에게 단지 입으로 항문 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관장을 행한다. 반면 성인들은 호리병박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며 진부하기도 했던 클리스테르, 관장입니다. 라는 말은 치료에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항문을 통해서 주입되는 액체성 약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후 관장을 의미하는 크리스테르는 나부망, 씻기라는 말로 바뀌었으며 위대한 세기인 17세기 동안에는 치료라고 지칭되었다. 말하자면 그 위대한 통일성 시대에 한 단어만이 쓰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익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음은 역설적이다. 크리스테르라는 용어를 점잖지 못한 말들의 대열로, 이 씻기라는 용어를 천박한 말들의 대열로 올려놓은 것은 생시랑 신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문화권에서
관장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거고요. 동서고금 어디나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공황 시간 동안 때 완화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일단 이제 신체와 관련된 것인데 전 여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역사적으로 적폐가 쌓여 있을 때 우리 앙시앙 레짐이나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관장의 사회적인 방법은 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만약 관장이라는 해부학적으로 상상한다면은 바로 어떤 혁명적 변화 이런 게 아닐까. 이게 뭐 약품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여기 읽어드렸던 것처럼 호리방벽이든 뭐든 관장의 도구든 뭐든 어떻게든 그 관장을 해내지 않으면은 신체가 죽듯이 그 사회도 죽는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저자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출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관장이라는 외부 요법을 택하지 않으면은 그 몸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썩어버리거나 죽음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 PD의 명명법이야 뭐 대단히 소문이 났지만은 뉴스 관장은 아주 절정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책을 다 보고 참고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 제목을 정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민희롱 KBS 라디오 PD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죠? 민희롱 PD. 네, 압니다. KBS 새노조 투쟁 전선에 서신 분인데. 네,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하셨네요. 답심리로 이사하셨어요. 예. 네, 맞아요. 정말 비상한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신 그런 KBS PD신데 그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뉴스관장 그 제목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해안이 돋보입니다. 사실 우리 뭐 낙검수부터 시작해서 김 PD 브리핑이나 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서 아니 이게 관장 도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쌓여서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서서히 썩어가던 그 상태들을 그 관장을 해냄으로써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회생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세월이 몇 년만 더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암담할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기 방귀의 미학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성한 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 똥의 신과 똥을 먹는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주는데 예를 들면 대라마, 그 티베트의 그 달라이 라마라 그러잖아요. 이 대라마의 똥은 신도들이 다 이렇게 보관하거나 성유물처럼 목에 달고 다닌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양식에 섞고 그 똥을 숭배하는 것은 대라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황금 상자에 보관하기도 한대요. 이게 또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위생학적으로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배설물에 대한 어떤 그 문화권의 인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가축의 배설물로 집도 짓고 또 이렇게 땔감으로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시골에서는 똥 오줌이 아주 소중한 거름이었고요. 그건 뭐 정말 우리 시골의 향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화하면서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하수도로 흘러가서 정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우리의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오줌 누고 오면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문명화 사회에서 똥오줌의 역할들이 망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예. 그게 하나의 순환고리였는데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배설과 관련해서 똥오줌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차원부터 인류학적인 차원 그리고 화장실의 위생학적인 차원까지 그리고 도시학 문제까지 정말 전천후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발품 파셔서 꼭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이완배 기자님하고 제주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이제 진행자 노조를 결성하시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진행자 노조가 거의 결성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김 PD의 이 폭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에 가입하셔야겠네요. 아니 민주노총 아니고 다른 노총으로 할 겁니다. 다른 노총이요? 한국노총? 자 교수님 오늘 팡타그리엘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좋은 곳에 와서 배설리기를 이어가려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네. 오늘 하늘도 참 맑고 바람도 아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한라산에 쳤고 이런데 이런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얘기하려니까 조금 엇박자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정면으로 저항하는 이런 작품을 또 접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넓은 지평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상상하기에는 우리 김 PD의 인생의 여로에서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된 책이 이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곤 해요. 오래전 얘기지만 기억나죠. 정말 이 팡타그리엘적 상상력이 김 PD의 어떤 유머의 힘, 풍자의 힘의 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학위를 받은 이후로 김미화 씨에게 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코미디 관련해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 작성 중인데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면서 제가 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미화 씨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와 함께 이 바다가 취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랑스 라블레는 프랑스의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532년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쳐서 쓰여진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시리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대단히 위대한 풍자 문학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라강튀아는 뭐고 팡타그리엘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네. 가라강튀아는 거인의 이름인데요. 예. 프랑스어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끼그랑튀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크냐? 뭐 이런 뜻인데요. 네. 그래서 그랑튀아에서 가라강튀아라는 말이 나왔고요. 예. 팡타그리엘이란 말은 팡타란 말이 그리스어로 이 모든 것을 얘기한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리엘이란 말은 아랍어라 그러는데 모든 것을 목말라 있다. 모든 것을 얻고 싶다.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짧게 한두 줄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은 이 거인인 가라강튀아가 정말 못된 교육, 그러니까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교육에 점점 바보가 돼가요. 네, 그러다가 어떤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가라강튀아가 구사하는 전략은 그야말로 배설의 전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뭐 그럴싸한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락한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의식화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파니루즈라는 동물을 만나서 모험을 떠나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의 모험담인데 예.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리학적 상상력에 입각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인간의 욕망에 가장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혁명적 에너지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독자들에게 수많은 웃음을 자아내고요. 그 웃음들이 그 엄숙한 권위들, 권력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 그러니까 그 타락한 수도원 그리고 이 부패한 권력들을 생리학적 상상력으로 배설의 상상력으로 무너뜨리는 정말 호쾌한 대작입니다. 이 시리즈는 가라강튀아 팡타그리엘을 비롯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제3서, 4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행복한 웃음 그리고 호쾌한 웃음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몇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가라강튀아 팡타그리엘 읽으면서 판소리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판소리가 그야말로 민중의 언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중의 언어들로 타락한 권력들을 풍자하고 이 유머로서 꼬라박는 것들을 잘 보여주죠. 예. 여기 가라강튀아가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노는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판소리의 그 흥부가의 한 구절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라강튀아는 3살부터 5살까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양육되고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시기를 그 나라의 모든 아이들처럼 보냈다. 마시고 먹고 자고 그리고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마시고 말고 또 놀고도 있겠죠. 예. 이 소설 보면은 놀이들이 몇 표지에 걸쳐서 쭉 이어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놀이가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놀이의 굶주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팡타그리엘은 온갖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 구절 금방 말씀드렸던 판소리 흥보가 장면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는 언제나 진흙탕 속을 뒹굴고 코에 검댕이 칠을 하고 얼굴을 더럽히고 신발 뒤꿈치를 찌그러뜨리고 파리를 보며 하품하고 그의 아버지가 지배하던 나비들을 쫓아다니곤 했다. 그는 신발에 오줌 싸고 셔츠에 똥 싸고 옷소모에 코 풀고 국물에 콧물 빠뜨리고 어느 곳이나 질퍽거리며 다니고 실내화로 술 마시고 늘상 배를 바구니로 문지르곤 했다. 이는 나막신으로 갈고 손은 국물에 씻고 머리는 술잔으로 빚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두 안장 사이에 앉고 젖은 부대를 뒤집어 쓰고 국물을 마시면서 술 마시고 빵 없이 비스킷 먹고 웃으면서 물고 물면서 웃고 현금함에 자주 침 뱉고 기름지게 방귀 뀌고 해를 보고 오줌 싸고 비를 피하기 위하여 물속에 숨고 식었을 때 두드리고 공상에 잠기고 알랑거리고 여우 껍질 벗기고 원숭이의 주기도문을 외우고 등등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풍자와 이 골계의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 분명히 있구나 싶어요. 판소리 한 대목을 정말 절절하게 떠올립니다. 뒤로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정말 통쾌하게 우리 김 PD가 아주 푸지게 내뱉는 욕설들과 함께 선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게 그야말로 수도원에서
뭐 근엄한 척하는 자들, 권력의 아부에서 폼 잡는 지배자들을 향해서 똥침을 날리는 민중의 언어들이죠. 여기 한번 어제 이어서 똥에 관련된 노래 한 구절 잠깐 읽어볼까요? 네. 어느 날 똥을 싸며 내 엉덩이에 진 빈냄새를 맡았네. 그 냄새는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 나는 그 냄새에 완전히 절어버렸네. 오, 만일 기다리던 처녀를 내게 데려왔다면 똥을 싸며 그녀의 오줌 구멍을 체면 차리지 않고 숨봐줄 수 있었을 테니까.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외설적인 것처럼 보이죠. 예. 이렇게 이 외설적인 것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걸 은폐하는 엄숙주의를 위장하는 자들에게 똥침을 날리기 위한 이 가르강투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라블레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외설적인 거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자들이 더 뒤로 뭐라 그러지? 호박씨 간다 그러나요? 그런 짓들을 더 많이 하곤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가르강투아의 언어로 이렇게 신랄하게 풍자하고 조롱하고 맹수하고 합니다. 이걸 지배하는 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똥오줌의 역사, 배설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생리학적 상상력, 배설의 상상력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수도사들, 종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그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죠. 뭐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하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유가 되기도 했죠. 예. 잠깐만 그 구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똥을 먹는 자들이므로 집에서 변소를 떼어내듯이 사교 모임에서 배제시켜 그들을 변소해. 그것은 그들의 수도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변소를 수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변소를. 예, 그러니까 수도원이 똥통이라는 것이죠. 예, 예. 거기에 버려두는 것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원숭이가 왜 조롱을 당하고 시달림을 받는지 이해한다면 왜 사람이 젊건 늙었건 간에 수도사들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숭이는 개처럼 집을 지키지 못하고 소처럼 쟁기를 끌지 못하고 암양처럼 젖이나 털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말처럼 짐을 운반하지도 못한다고. 이 수도사들 원숭이에 빗대서 정말 그 놀랍게 풍자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을 바로 그 똥통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통쾌한 언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그 민중적 정서, 민중적 언어를 통해서 카니발적인 언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 이게 지배 세력들을 뒤집어 엎는 웃음의 힘이었다고 러시아의 아주 저명한 문학 비평가 바흐친이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텔렘이라는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런 진짜 교회에는, 진짜 수도원에는 이런 놈들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법률가들, 백성을 좀먹는 새끼들, 종교재판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착한 교구민들을 개처럼 궁핍 속에 몰아넣은 퇴물 재판관들. 예. 너희들의 대가는 교수대에서 받아야 하니라. 이게 진짜 교회죠. 교수대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단두대에서 받아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교수대로 갈 놈들이지 이런 진짜 교회에는, 진짜 수도원에는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통쾌하죠. 네. 전체적인 유머나 웃음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드립니다만은 끊임없이 지배자들의 그 비열함들, 엄숙주의를 위장한 거짓들, 위선들을 비판 풍자한다는 것을 예. 야실하게 알 수 있는 마지막 구절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 세상의 왕이라는 고약한 인간들은 송아지처럼 멍청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부당하고 가정스러운 즐거움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르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이 고약한 인간들은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혼란에 빠뜨리고는 나는 모른 채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과 싸우는 방식으로서 라블레는 이런 가르강투아와 빵따그리라는 이 가르강투아의 아들이 빵따그리엘이죠. 빵따그리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백성들의 언어로 지배자들을 신랄하게 유쾌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성직자들, 가짜 신자들, 위선자들
독실한 신자인 척하는 자들, 권력과 결탁한 수많은 장로들 있죠. 그리고 방탕한 자들, 그리고 세상을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과 싸우는 무기는 똑같이 그들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면을 꿰뚫는 싸고 먹고 싸는 생리학적 상상력을 통한 웃음, 유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오늘의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이라고 교수님 평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역사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었는데. 아닙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은 그 움직임들의 파장이 정말 나비 효과처럼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처음의 뜻들, 그 비판적인 정신들, 그 비판하되 어떤 원한이나 증오의 자세가 아니라 웃음과 유머로 통쾌하게 나를 끊임없이 살리면서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엄숙주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무슨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다수의 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고요. 엄숙주의를 뛰어넘는 이런 유머와 풍자, 그 힘을 이미 그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이 16세기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시대의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 라블레가 낳은 정말 그 거인들의 모습들을 우리 김 PD에게서 얼핏 보는 것도 정말 아이고, 제가 엎드려 절 받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 적지 않은 행복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엄숙한 표정 지으면서 마치 판관처럼 말하는 자들 보면은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게 또 김 PD가 저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알려주신 분이,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정선태 교수님이었고, 엄숙주의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일러주신 분도 우리 교수님이시고, 나는 꼼수다의 그 사상적 출발점이라고 하자면은 저는 우리 교수님을 당연히 꼽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네요, 우리 둘이. 예. 근데 김어준은 지가 다 한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그 김어준 씨는 라블레의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을 아마 못 읽었어요. 전혀 모르죠. 무식한 인간이 뭐라. 책 한 장 안 읽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리 김어준 총수의 힘은 뭐냐면은 이 양반이 이게 무학의 통찰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과 비용을 들인 해외 배낭여행, 가이드 따라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특히 오지를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두루두루 경험한 것이 오늘의 김어준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어준을 진짜 김어준답게 만든 게 우리 김 PD가 쓴 김어준 평전이었죠. 예, 김어준 평전 보시면은 김어준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00%는 아니더라도 한 25% 이상은 담았다. 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 26.2% 정도. 우리 그 김어준 씨의 무학의 통찰과 우리 김 PD의 깊이 있는 그 해안이 결합해서 빚어낸 무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여간 자뻑의 향연이었습니다. 예.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 네,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교수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주도 관련한 소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둘인데요. 네. 제주도 다녀오기도 했지만 오늘 제주도에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제자를 만났어요. 예. 자기가 쓴 책이라고 해서 하나 주더군요. 예. 그 책을 보니까 자신이 쓴 글들이 3편이 실려 있어요. 예. 제주도 화산도를 말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쓴 글을 보면서 제주도를 다시 또 돌아보게 됐고 화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정작 이게 중요한데 뉴스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하네요. 예.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김 PD가 뽑은 국회의원 있죠. 예. 그분이 그 흥진호 사건 있잖아요. 예. 춘천에서 김 PD가 뽑은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아이, 교수님, 저 춘천 안 살아요. 저 용인사입니다.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나요? 아유, 제가 또 어떻게 김지태를 찍었다고 상상을 하셔도 그렇게 상상하십니까? 모르죠. 네, 저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았는데 네. 대신 잘 말씀해 주시네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서 그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흥진호를 타고 불법 조업을 하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내리니까 다 간첩이다. 불온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 상상이 그러니까. 예. 근데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 그러니까 3명이 베트남인이고 7명이 한국인인데 그 중에 왜 5명이 하필이면 제주도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뉴스공장 듣고 노회찬 의원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알았는데. 예. 김어준 씨가 물었어요. 왜 제주도가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 대답도 없이.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제주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제주 4.3 사건 기억하죠? 작년에 현기영의 소설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제주도를 빨갱이 섬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주도인들에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 제주인들이 오사카로,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다시 일본으로 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예. 그게 바로 그 제주 4.3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에 덮씌운 빨갱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김아무개 의원이 얘기했던 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흥진호에 승선했던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5명이 제주인이냐 였다는 거죠. 그 질문에는 그런 게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익 세력들은 제주 4.3을 이른바 소위 빨갱이들의 폭동이라 얘기하고요.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걸 아주 유구하게 이어받은 김아무개 의원은 그걸 반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이 생에 지은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김진태는. 뭐 김진태뿐이겠습니까? 그건 아마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또 받았을 겁니다. 예. 근데 그 흥진호 선주가 제주도 사람이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그만 어선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또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그냥 망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망상이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제주도의 비극의 역사, 4.3을 배경으로 한 비극의 역사를 다룬 대하 소설이 바로 김석범의 화산도입니다. 예, 4.3 사건을 다룬 소설이 바로 김석범의 화산도. 네, 그렇습니다. 화산도를 쓴 이 김석범 선생은 제가 여러 차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었는데 자이니치고요. 그러니까 제1동포고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평화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고요. 이 화산도는 80년대에도 잠깐 부분적으로 번역됐다가 최근에 완역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12권짜리인데 얇은 건 490페이지, 500페이지쯤 되고 두터운 것은 650페이지, 660페이지 되니까 대략 한 6,500페이지나 7,000페이지에 달하는 대단한 대하소설이죠. 한국 문학에서 대하소설의 계보가 있습니다. 벽초 홍명이가 쓴 임꺽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경리의 토지도 있고요. 조정래 선생이 쓴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시리즈가 있고요. 예. 그리고 황석영의 장길산도 있고 그리고 김지영의 객주도 있고 한데 여기에 우리 김석범의 화산도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읽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김석범의 화산도를 읽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한국 그리고 분단의 비극을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주도라는 비극의 땅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범이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건 바로 한국의 지배 권력들은 지금까지 지배 권력들이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아주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이 집단은 증오를 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자신의 지배적인 토대를 공고하게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그 늙은 제자가 썼다는 글에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증오를 자산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성립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예가 김동연 박사가 쓴 글에서 인용된 것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서북청년단 잘 아시죠? 예. 우리 서북청년단이 지금 부활해서 날뛰고 있는데 서북지방이면 평안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평안도에서 남으로 온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동원돼서 수많은 제주 사람들 학살하는 데 동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된 화산도의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여기 서북청년단입니다. 그들의 힘, 폭력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북에서 쫓겨난 실향민인 서북들의 고립감, 증오, 무력감이 그들의 사디즘의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서북 청년단들은 늘 공포에 노출된 채 타향에 산다. 길을 걸어도 반드시 몇 명의 집단을 이루는 것은 단지 방어만이 아닌 고립감에서 오는 공포의 표출이고 그들의 잔악, 파괴성에 명분을 주는 것이 방공정신, 멸공, 방공십자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북과 남이라는 상호 적대, 증오는 서울 정권의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에 의해 이용당하고 증폭되고 있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구절 같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북한 정권을 피해서 넘어온 서북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이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오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오감을 서울 중심의 정권, 이승만 정권이죠. 이승만 정권이 그 증오감을 이용해서 제주도에서 적대감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이 적대감을 생산해내면서 자기 권력의 어떤 기반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권력의 기반은 해방되자마자 같은 민족끼리 증오를 조정함으로써 형성됐다는 진단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당한 권력들은 늘 지역들을 나누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그걸 증오와 폭력으로 재생산해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광주 사건입니다. 전두환을 두목으로 한 그 사악한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증오와 적대를 생산하는 지점으로 광주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 그 지점은 바로 제주도의 경험들을 박정희가 리바이벌 했듯이 또다시 전두환이 리바이벌하고 또 그 잔당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증오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연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태백산맥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우리 김동현 박사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때문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승만 정권을 비호한 게 미국이라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서북천년단이 증오의 바탕에서 제주도민을 학살하면서 광기를 부리고 그럼으로써 이승만에게 자기 존재 증명을 했던 것도 미국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이 화산도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게릴라 측에도 이때 게릴라란 제주 4.3 항쟁을 이끈 세력들입니다. 예. 게릴라 측에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말이에요. 해방 후 남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남한에서는 전부 금기시해 왔습니다. 처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쭉. 왜일까요? 미국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배했다는 데에서 신탁 통치의 문제도 나오고 미소 공동위원회 문제도 나오며 이런 가운데 이승만은 해방 다음해인 1946년 6월경에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남한만으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탁운동으로 소박한 민중을 교묘히 동원해서 극우 테러 단체를 제주도로 들여보냈던 겁니다. 그 막후 바로 미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3 사건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한편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구나 했더니 이번에는 미국이 지배한다는 현실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증오를 자산으로 해서 자기 권력의 기반을 마련했던 이승만의 배후에 바로 미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후에 현기영의 소설에서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순이삼촌이나 해룡이의 이야기에서 그렇듯이 제주도인들은 빨갱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이처럼 역사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들의 그 후예들이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표 선수인 김진태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입에 올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현대사의 비극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를 배제하면서 빨갱이 섬으로 명명하면서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두 부분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예. 도민이 빨갱이라고 해서 섬을 봉쇄하고 진상조사단의 도항을 저지하면서 사육작전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제주도 사람을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의 발언이 나옵니다. 게다가 정부 측에서는 제주도 30만 도민이 희생된다 한들 대한민국의 존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스의 발상과 유사한 것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같은 동족이 하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등장인물이 발언하는 게 있습니다. 데자비가 딱 떠오르죠. 부마 항쟁 때 박정희의 비서실장인가 뭔가 했던 사람이 100만 명 쓸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몇백만 명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게 이 지배 권력들이 민중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거죠. 예. 서북청년단 얘기해 주셨지만은 한경직 목사라고 이분도 원래 신의주에서 목사 활동을 했었다가 소련군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45년이 넘어가기 전에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뒤로 월남하는 그래서 땅 빼앗기고 종교를 잃은 월남한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적산 건물을 받아서 당시 뭐 미군정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 받아다가 오늘의 영락교회를 지은 것이죠. 나중에 한경직 목사가 밝히기를 서북청년회는
우리 청년부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 반란 사건 때 수습했던 이 서북청년회가 우리 영락교회 청년이야요 이런 말을 한 기록이 남아있고 네, 참 그거 보면서 말이죠. 그분들은 뭐 분명히 뭐 신앙의 자유 이걸 빙자했겠지만 실은 이제 재산을 앗아간 북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제주도민들한테 나쁜 짓 해가면서 그걸 푸냐 이거예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증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권력들이 안고 있는 문제죠. 그게 바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적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미군정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불화해서 그 전통을 잊게 했던 거죠. 예. 지금도 그걸 다 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바로 그런 지점에서 현대사의 비극과 현재 자유한국당이 잊고 있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라도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도 뭐 물론이지만 이 김석번 선생의 화산도를 정확히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읽는 재미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시거든 제주도의 그 자연 환경에 찬탄하는 데서 멈출 게 아니라 곳곳에 깊이 새겨진 상처들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국가 권력이 자행했던 폭력성들도 한 번쯤 음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었죠. 4.3 사건에 대해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에 사과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우익 단체들은 펄펄 뛰면서 반대했었습니다. 예. 노무현이가 빨갱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느니 뭐냐니 하면서 펄펄 뛰었던 적이 있죠. 예. 바로 이 화산도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현대사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칠레 출신의 남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노벨 문학상 수상한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971년인가요? 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시인 정현종 선생이 아주 맛깔나게 번역한 버전인데요. 예. 아마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과 충만한 힘, 그리고 모두의 노래 등등의 시집을 읽으시면은 남미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인식,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통찰까지 아주 넓게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질문 때문이에요, 질문.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 PD도 얘기를 안 해주고, 다 피하고, 애둘러서 얘기만 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질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골랐고요. 사실 지난해부터 우리 시민들이 던졌던 질문, 이게 나라냐? 네. 그러면 그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잠정적인 답들이 있겠죠. 이게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아마 시민들 각자가 품고 있었을 겁니다. 예.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라고 하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죠. 그 과정에서 온갖 쓰레기들을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인데, 예. 그 쓰레기들을 치우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한 놈들이 청소를 방해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이러곤 합니다. 그 마당에 나온 질문이 다스는 누구입니까? 라는, 언젠가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단순한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한국 근대의 지배 세력들의 존재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캐묻는데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애들뿐만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 상당한 파괴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지적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호기심의 출발 지점이잖아요.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질문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아이들이죠, 아이들. 아이들에게 호기심 뭐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을 책 읽다 보면은 너무 다양한 물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마련해 보라라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집은 제목이 없는 74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7번째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을이 한창일 때 당신은 노란 폭발들을 듣는가. 딱 옵니까 감히, 김 PD? 네. 시적 감각을 좀 더 벼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은행나무 단풍이 한창이잖아요. 예. 그 단풍나무 아래를 걸어오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념에 젖을 때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네루다는 가을이 한창일 때 당신은 노란 폭발들을 듣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을 노란 폭발이라고 멋진 시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을과 관련된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예. 74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뭇잎들은 떨어질 때까지 가지에서 머뭇거릴까? 그리고 그 노란 바지들은 어디다 걸어 놓았을까? 가을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건 사실일까? 아마도 잎 하나의 흔들림이나 우주의 움직임? 땅 밑에는 자석이 있나? 가을의 형제 자석이? 땅 밑에서 정해진 장미의 약속은 언제인가? 조금 활자로 보지 않고 목소리로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 시인이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뭇잎들은 떨어질 때까지 가지에서 머뭇거릴까? 그리고 그 노란 바지들은 어디다 걸어놨을까? 그러면서 땅 밑에는 자석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노랗고 붉은 단풍들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무심하게 가을을 보내실 게 아니라 이처럼 내려다가 질문을 던졌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을이 가는 것, 그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차근차근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PD처럼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야 이런 음미할 여유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바로 그게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일손을 조금씩 놓고 은행나무에 노란 그 폭발음도 한번 들어보시고 예. 그리고 땅의 자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집은 좋은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서 하나씩 던지고 대답을 듣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이런 19절들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시에 있는데요. 빗속에 서 있는 기차처럼 슬픈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혹시 빗속에 서 있는 기차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 떠나고 해야 되는데 빗속에 오두만이 서 있는,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기차를 보면서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름을 보면서는 우리는 구름에게 그 덧없는 풍부함에 대해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까? 이런 천변만화하는 구름을 보면서 그 덧없는 풍부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 제가 70번째 시편은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히틀러는 죽어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옥에 당연히 갔을 것이고 천당 지옥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옥에 가서 천당에서 똥을 누시는 착한 분들, 이 똥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아무개를 비롯한 그 세력들은 죽어서 뭘 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방 청소 정도는 해놓고 훈련을 해야지 말이죠. 예. 네. 지금도 안 치워놓고는 뭐 방이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서 아이고 고생 잔뜩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등등에서 자행한 정말 악마적인 행위들은 잘 알고 있죠. 예. 수많은 사람들 태워 죽이고 금리발을 뽑아내고 하는 짓들이 있죠. 그걸 상상하시면서 이 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히틀러는 지옥에서 어떤 강제 노동을 할까? 벽에 페인트 칠을 할까? 아니면 시체를 다룰까? 그는 사자의 냄새를 맡을까? 여기 사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에게 수없이 태워 죽인 아이들의 죄를 먹일까? 아니면 그가 죽은 이래 그들은 그에게 깔때기로 마시는 피를 줄까? 아니면 뽑아낸 금 이빨들을 그의 입에 두드려 박을까?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 네루다는 서정적인 시들도 많이 쓰지만 모두의 노래처럼 남아메리카의 민중들의 역사, 투쟁의 과정들도 아주 치열한 언어로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49번째에 있는 시 한 편이 있는데 예. 바닷가에 가서 바다하고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바위도 보고 모래도 보고 하면서 제발 이 시 들으시면서 우리 김 PD 바다하고 좀 얘기도 나눠보시고 애들 손잡고 가을바다 좀 걸어보시고 정말 이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파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파도가 먼저 졌는지 내가 먼저 그리움에 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나의 열정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는 우리 김 PD에게 제가 헌정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바다를 한 번 더 볼 때 바다는 나를 본 것일까 아니면 보지 못했을까? 파도는 왜 내가 그들에게 물은 질문과 똑같은 걸 나에게 물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그다지도 낭비적인 열정으로 바위를 때릴까? 그들은 모래에게 하는 그들의 선언을 되풀이하는데 지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파도가 막 몰려오면서 상념에 졌는데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내가 던지는 질문과 같을까?
그리고 이 바위에 끝없이 부서지는 걸 보면서 열정을 저렇게 낭비할까? 과연 그게 낭비일까? 생각하고요. 또 모래에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 모래에 속삭이는 그 선원들, 내뱉는 선원들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들이라기보다는 후배들하고 같이 이 바닷가를 갔는데 서해 바다였을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바다가 나를 부른다 하더니 막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야, 바다가 날 안 불렀대. 전유성 씨처럼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유머라도 말할 수 있지만, 김 PD처럼 늘 이렇게 일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의 능력 자체 또는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할 순발력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유, 참. 근데 이 질문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예. 우리 학생들하고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는 늘 그런데, 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문자가 물을 문자라고 하잖아요. 아, 그럴 문자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끝없이 묻는 능력을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학문인데, 우리는 그냥 글자를 주입당하는 식으로만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실 질문하는 능력이야말로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에게 이게 뭐야 물은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질문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서도, 그리고 시냇물 소리가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저기 망연히 서 있는 전봇대를 보고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서는 이게 나라냐, 그 다스는 누구 거냐, 라는 그 사회적 물음까지, 질문까지 정말 다양한 물음들을,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소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좋아하는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4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내 안에 살아있던 순수가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 이런 말이겠죠? 네, 그걸 포함해서 어릴 때 그 수없이 던졌던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아직도 난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타고의 분서에 나온 동심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들이 가장 호기심이 많은, 그리고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끝없이 질문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였던 그 아이는 과연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그 질문을 몇 번 오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적인 교수님들은 질문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질문이 강의를 훨씬 풍요롭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면, 네. 교수님 같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선생은 학생들이 일단 뭐 책을 안 읽으니까 제도적 권력을 활용해서 책을 읽게 하는 거야 기본이겠지만은, 예. 다음에는 그 책을 읽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을 이게 끌어내는 게 그 선생의 가장 훌륭한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선생도 학생들에게 많이 배우죠. 시간이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곤 합니다. 그게 바로 질문과 대답의 상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 같은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폐쇄적이고 어떤 파시스트적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봐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정권을 지배했던 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질문이잖아요. 무슨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대답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스스로가 질문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꺼리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비겁하거나 가장 무지하거나 가장 독재적이거나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